안녕하세요. 아니죠. 안녕하세요. 정욱입니다. 북카페 라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용인시 고기동에 있는 카페 아로스토라는 제 고등학교 후배이고 또 사실은 이제 같은 직장에서도 일을 했던 그 친구가 운영하는 그 카페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카페를 드디어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방문으로 그 에스프레소 내리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제 저도 제 집사람과 함께 2015년 8월부터 코스타리카에서 카페를 오픈하고 카페를 이제 운영했죠. 저희는 이제 그 핸드 드립은 안 했고요. 에스프레소 전문이었습니다. 에스프레소를 만드는 게 에스프레소는 물론이고 뭐 마키아토, 아메리카노 가장 많이 즐겨 드시죠. 또 뭐 라떼는 뭐 그냥 이탈리아로 우유입니다. 근데 뭐 밀크 커피라고 그러면은 이것도 영어인데 밀크 커피라고 그러면 요즘에 웃어요. 라떼라고 해야지 얘기가 되는 것 같죠. 근데 라떼는 그냥 이탈리아로 우유라는 뜻이고, 이 에스프레소를 만드는 기계를 이탈리아 사람들이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이 이탈리아로 된 게 많이 있죠. 뭐 카푸치노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은 다 에스프레소를 기본으로 만듭니다. 이제 제가 제 집사람과 함께 코스타리카에서 운영하던 카페는 바로 그런 것, 에스프레소 전문이었고, 제 후배 김호민 카페 아로스토의 김호민 사장이 운영하는 곳에서는, 이 아로스토에서는 에스프레소는 물론이고요, 핸드 드립이 사실은 더 전문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아주 고급 차도 많이 판매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뭐 브런치라든가 화덕 피자, 뭐 파스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는 곳인데, 특히 이 김호민 사장의 동생분이 그 파스타 피자의 본토가 어디죠?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커피도 그렇지만 바로 그 이탈리아에서 요리를 전공했어요. 거기서 유학하고 전공하고, 그리고 그 이탈리아의 그 화덕 피자를 굽는 그 화덕을 그대로 수입해 왔어요. 그게 아마 한국에서는 최초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탈리아에서 만들고 실제로 피자를 굽는 그 화덕을 그대로 옮겨와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 아로스토 아래층에 그 개울이 졸졸졸졸 흐르는 곳에 자리 잡아 아주 멋진 곳인데요. 그 아래층에 그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그 화덕에 이탈리아식 피자를 굽고 있고, 또 이탈리아식 파스타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맛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경치도 너무 멋있죠. 내부도 아주 아름답고, 제가 이제 사진도 다 지금 이제 나가고 있죠. 보이시죠? 네네. 오늘은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위양 이탈리아식 뭐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핸드 드립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핸드 드립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요즘 또 추세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우선 에스프레소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프레소.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이탈리아 단어라서 이게 틀릴 수도 있는데, 스트라파짜토라는 것, 아주 그 특이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먹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기호에 따라서 단맛을 줄이거나 뭐 좀 늘리거나 할 수도 있고, 정말 그 제가 맛본 커피 중에서 스트라파짜토 아주 좋았어요. 김호민 사장 고마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메리카노와 카푸치노 이렇게 준비를 했고, 네 번째는 핸드드립. 카페 아로스토에서 김호민 사장이 제공하는 이 핸드드립을 그대로 한번 이 영상에 담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는 에스프레소 보여드릴 거고요. 사실 그 핸드드립이 좋은가, 에스프레소가 좋은가, 뭐 이런 것을 이제 논쟁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에스프레소나 또 핸드드립이나 뭐 가정용 뭐 커피 메이커 등등 다 좋아하십니다. 제가 쓴 소설 커피 291페이지, 292페이지, 293페이지를 보시면 내용이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유럽 어느 나라에서 그 아주 오랜 기간, 또 수십 년 동안 그 연구를 한 결과가 있어요. 근데 그 결과에 의하면, 그러니까 종이 필터가 없는 것, 바꿔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에스프레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나 에스프레소를 이용해서 만드는 뭐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라떼 등등이요. 그래서 이 에스프레소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그 다음에 종이 필터를 이용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다 가끔 어떤 때는 에스프레소, 어떤 때는 종이 필터를 이용한 커피를 마시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마시는 사람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추적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이 에스프레소에는 이게 뭐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맛에 먹을 수도 있는데 카페스톨 또는 그 카웨월 뭐 이런 성분이 있어요. 근데 이 성분이 그 커피의 어떤 게 구수한 맛을 내게 하는, 그러니까 커피 씨 자체에서 나오는 어떤 그 기름 성분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혈중 콜레스테롤을 아주 약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이제 연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추적 연구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종이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 커피,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종류입니다. 이게 유럽에서는 거의 대부분 에스프레소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카페를 가나. 어쨌든 에스프레소만 마신 사람들의 사망률이 이 정도예요. 그런데 종이 필터만 사용한 그 종이 필터를 항상 사용한 커피만 마신 사람들의 사망률은 요만큼, 그러니까 조금 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만 마신 사람들의 사망률이 조금 더 높다. 종이 필터만 사용한 커피를 마신 사람들의 사망률이 조금 낮다. 그런데 두 가지를 다 마신 사람들의 사망률이 또 요거보다 조금 더 낮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만 마신 사람들의 사망률은 이거. 그렇지만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의 사망률보다는 낮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의 사망률은 여기. 에스프레소만 마신 사람들의 사망률은 여기. 종이 필터를 사용한 커피만 마신 사람들의 사망률은 여기. 근데 에스프레소, 종이 필터 다 마신 사람들의 사망률은 또 좀 낮았다. 네, 그래서 커피는 분명히 몸에 안 좋은 것도 있긴 있지만 그것보다는 몸에 이로운 점이 더 많다. 어떤 이로운 점이 많은지는 제가 쓴 소설 커피 291페이지, 292, 293페이지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에스프레소나 또 종이 필터, 즉 뭐 핸드드립이 대표적이겠죠. 두 가지를 다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에스프레소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는 블렌딩, 에스프레소 이제 블렌딩 커피 된 커피들을 갖다가 쓰게 되고, 저 한쪽으로 맛이 치우치거나 팍팍 튀지 않게끔 가장 밸런스 있게끔 맞춰놓은 커피들을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두 개가 물론 CO들도 틀리지만 요거 세 개 나라가 섞였고 얘도 세 개 나라가 섞였는데 각 나라가 틀려요. 근데 그 나라가 썩 틀렸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건 배전도예요. 저는 아메리카노는 2배전도를 쓰고 있고요. 이 정도의 커피를 구운 정도. 그 다음에 완전 에스프레소 이탈리아 커피라든가 아니면 스페인에서나 유럽에서나 먹는 그런 쪽의 커피,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 쓰는 커피들, 그 정도의 배전도는 이 정도의 배전도를 가져요. 라떼니 우유가 들어간 제품들은 이제 고소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될 거고, 좀 더 사람들의 입맛에 친숙한 맛이 되게 될 거예요. 이거 로스팅은 어느 정도 한 거예요? 로스팅은 요거는 지금 풀시티 이상으로 간 거고요. 풀시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디움에서 강배전으로 넘어가는 초입, 그 정도를 이제 크래킹 한 번 나온 거. 예. 그 정도가 된 거고, 뭐 그것도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 에스프레소는 아까 보셨던 거하고 그라인딩 자체가 틀리고요. 에스프레소는 요만한데 조그만데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스팀으로 해가지고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 내에 구리통이 있어요. 구리통에서 이제 스팀이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이 안에 틀을 몇 바퀴를 이 안에서 돌면서 약간은 물화가 돼요. 멈춰 있을 때는. 그랬다가 이 안에 있는 물이 쭉 빠지면서 이 커피를 적시고 인푸션을 아까 뜸 들이는 걸 하는 거죠. 한마디로 뜸 들이는 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얘가 잠깐 멈춰 있는 사이에 그 뒤에서 스팀이 밀고 나와요. 밀고 나오면서 얘를 갖다 스팀이 이걸 갖다가 적셔진 커피를 갖다가 스팀이 눌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이건 몇 그램? 이거 똑같이 똑같아? 예. 18g. 18g이고요. 이건 디스트리뷰터라고 해가지고 커피를 일정하게 수평 맞추는 거지? 예, 일정하게 막 그 커피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
그럼 이거 지금 한 몇 미리 뽑은 거지? 지금 38mm 정도 뽑았어요. 아, 굉장히 진한 커피인 거예요, 지금. 그러네. 네. 왜냐면 18g 넣는데. 네. 자, 에스프레소 만드는 거 이제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아, 커피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요? 네, 오늘은 197페이지부터 읽어드리겠고요. 다음 영상, 또 그 다음 영상, 그 다음 영상까지 계속해서 이 커피를 만드는 것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또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간혹 댓글도 좀 이렇게 달아주시면 또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어드리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 그 이제 한덕기가 진가비에게 유럽의 흑사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는 그 상황에서 이제 끝맺었죠. 그래서 오늘은 책 속의 해설 부분이에요. 그래서 흑사병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중간중간에 제 설명이 필요하다면 잠깐 읽는 것을 멈추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세기에 동북아시아의 훈, 10세기에는 훈의 한 갈래인 투르크가 유럽으로 밀고 들어왔다. 14세기 중반에는 한민족과 외모가 거의 똑같은 몽고가 대제국을 이루더니 서쪽으로 진출하여 1346년 크림 반도에 있는 카파를 공격했다. 카파는 동서양간 육상 무역로에 있는 중요 거점으로 오늘날의 이탈리아 상인들과 스페인 상인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었다. 거칠 것 없이 밀고 들어가던 몽고는 카파의 견고한 성에 막혔고 성이 함락되지 않자 전전긍긍했는데 마침 시커멓게 된 시체를 발견했다. 바로 흑사병, 페스트였다. 과거 중국에서도 몇 차례 발병했었지만 몽고인들은 흑사병에 잘 감염되지 않았었다. 이에 몽고는 시체를 절단하여 석포에 걸어 카파성 안으로 날려보냈다. 카파성은 지옥 아수라장이 되었고 놀란 사람들은 서쪽, 즉 유럽을 향해 보균자가 되어 뛰었고 페스트균을 옮기는 쥐벼룩을 몸에 붙이고 있는 쥐들도 보균쥐가 되어 서쪽으로 뛰었을 것이다. 방금 말씀드린 이 쥐가 이제 페스트균을 이제 갖고 있는 그 보균쥐라고 표현하고 또 쥐가 서쪽으로 뛰었을 거라는 것은 사실 이제 저의 상상인데 뭐 어느 정도 근거는 있습니다. 자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이 시기 약 5년 동안 유럽 인구 1억 5천만 명 중 40%인 6천만 명이 흑사병에 의해 사망했다고 한다. 10명 중 4명이 사망했으니 당시 기술로는 시체를 처리하는 것만 해도 힘겨운 일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인류 최초의 세균전이었을 수도 있다. 분명히 천인공노할 만행이었고 유럽인들에게는 동북아시아 사람들이 지긋지긋한 존재였을 것이다. 당시 스페인 남부에 있는 도시 세비야 인구의 절반이 흑사병으로 사망하는 등 많은 피해를 본 카스티아 왕국은 국민들을 결집시킬 방법이 필요했는데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스티아 왕국은 예전에 이제 스페인에 존재했던 여러 왕국들 중에서 스페인 통일의 중심에 있었던 가장 강력하고 또 어쩌면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당시 스페인 남부에 있는 도시 세비야 인구의 절반이 흑사병으로 사망하는 등 많은 피해를 본 카스티아 왕국은 국민들을 결집시킬 방법이 필요했는데 바로 1세기 유대인 기득권층의 요구에 따라 빌라도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형 집행을 허락했던 상황을 떠올린 듯하다. 사형 집행을 허락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자신은 그 일과 관계가 없다고 중얼거린 것에 대해 유대인들이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을 카스티아 왕국이 이용했다는 의견이 있다. 흑사병의 원인이 마치 유대인 때문인 것처럼 유대인을 지탄했고 유대인에게 개종을 강요했으며 추방시키기도 했는데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네덜란드와 영국으로 이동했을 것이라 추측한다. 실제로 오늘날 스페인에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유대인 비율이 낮다. 잠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소설 초반에 보면은 이제 슐레이만 황제가 전투에서 그 이제 오스만 제국, 그러니까 오늘날의 터키죠, 돌아가는 그 상황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죠. 그 내용에 보면은 그 슐레이만 황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유럽에 흑사병이 만연했을 때 오스만 제국은 별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 이유는 어쩌면
하루에 그 이슬람 교도들은 5번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그 습관 때문에 청결이 좀 잘 유지가 돼서 흑사병이 그렇게 심하게 번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비슷한데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제 정통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 유대인들도 그 뭐 몇 번인지는 모르지만 그 손을 자주 씻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같은 유럽에 살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원래 살던 곳은 이제 오늘날로 치면 뭐 이스라엘 쪽이죠. 그런데 어쨌든 유럽에 막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로마 제국이 서기 70년에 디아스포라라는 그 사건으로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의 각지로 흩어놓았잖아요.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 각지에 흩어져 살던 그 유대인들이 같은 곳에 이제 살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습관, 관습을 유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손을 자주 씻는 그런 청결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다른 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같은 곳에 살면서도 흑사병에 덜 걸렸다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흑사병에 덜 걸리고, 이런 상황에서 스페인의, 그러니까 예전 그 카스티아 왕국에서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명분도 찾고 또 어떤 그 국민들의 여론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왜냐하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비야라는 도시에서는 인구의 절반이 죽고, 하여튼 뭐 유럽 전체에서 5년 동안 1억 5천만 명의 인구 중에 약 6천만 명이 사망하면서 인구가 9천만 명을 주는 상황이었으니, 뭐 카스티아 왕국, 그러니까 스페인도 뭐 비슷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을 결집시키고, 또 이제 어떤 그 당시에는 이제 종교가 굉장히 그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교회도 안 나가고 막 이랬을 테니까, 이런 것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원흉이다라는 그런 뭐 잘못된 그런 논리를 막 펼쳤던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원흉이라는 잘못된 논리를 펼쳤던 것입니다.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온 유럽이 흑사병으로 허덕일 때 몇몇 사건이 이어서 발생했다. 1억 5천만 명이었던 유럽의 인구가 9천만 명으로 감소하니 일손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자연스럽게 임금이 상승되었으며 이에 따라 농노들의 지위도 향상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므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유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세상이라 생각하며 흥청망청 소비하는 풍조가 물가 상승을 부채질했다.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은 병행하는 개념이고 자본주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자본주의에 더 많은 영향을 준 것은 16세기 이후 스페인이 아메리카로부터 운반해온 금과 은이었다. 신앙심도 추락했을 것이다. 아무리 기도해도 끊임없이 사망자가 발생하자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졌을 것이며, 인간성을 회복하자는 르네상스에도 자극이 되었을 것이다. 유럽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몽고의 만행이 역설적으로 르네상스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고, 르네상스가 유럽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었다. 네, 이 부분에 잠깐 또 제가 이제 책 속의 설명 부분을 읽어드렸지만,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 흑사병이 발병한 게 이제 1346년 몽고 군대가 오고 나서 발병을 했고, 그리고 르네상스가 바로 14세기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1300년대가 14세기, 그러니까 바로 이 흑사병이 일어난 시기와 겹치는 것이고, 이건 뭐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제가 보는 시각은 흑사병이 르네상스를 부채질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노들의 지위가 올라가고, 즉 이것도 인간성 회복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며 당시 이제 교회는 오늘날과는 달리 굉장히 보수적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슬람교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이었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 뭐 이혼이 허락이 되었나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교회로부터 사람들이 멀어지기 시작해요. 왜? 흑사병이 무서우니까. 죽어서 죽은 사람 뭐 아니면 아픈 사람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또 죽은 사람 처리하느라고 못 갈 수도 있고, 또 흑사병에 걸릴까 봐 무서워서 못 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당시에는 흑사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집안에 있으라는, 그러니까 즉
창문을 다 닫고 햇빛도 쐬지 말고 집 안에 있어야 한다. 뭐 심지어는 소변으로 목욕을 해라. 뭐 피를 뽑아라. 뭐 별별 말도 안 되는, 오늘날 우리가 볼 땐 참 어처구니 없는 미신 같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흑사병 예방법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당시에 의사들이 그런 권장을 했다는 거죠. 네, 어쨌든 그래서 교회에 가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그러니 당연히 뭐 인간성을 회복하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르네상스의 세 번째 정신이 구체적으로 글로 표현된 것은 아니지만 카톨릭의 교회에 반항적이었다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났을 것이다. 1346년, 즉 14세기에 패스트, 그리고 바로 그 14세기의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 이렇게 함께 병행해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본문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한덕기와 진가비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학창시절에 주로 근현대사 위주로 배웠잖아. 그래서 영국, 프랑스, 미국에는 익숙한 반면 5세기의 훈, 10세기 투르크인들에 의한 셀주크 제국, 14세기 몽고 제국, 투르크인들이 13세기 말에 세운 오스만 제국이 특히 15에서 16세기에 대제국을 이루었던 것, 그리고 16세기 초부터 200에서 250년 동안 전 세계 4개의 대륙에 걸쳐 대제국을 건설했던 최초의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스페인이 있었다는 것은 잘 모르지. 그 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도 경쟁적으로 식민지 쟁탈전에 나섰고 아시아에도 식민지를 건설했으니 역사는 분명히 돌고 도는 것 같아. 난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외세의 침략을 이겨내며 지금까지 버텨온 우리나라도 곧 크게 부흥할 때가 올 거라 생각해. 그러기 위해선 미국과 동맹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동북 공정으로 우리의 역사까지 왜곡하고 훔쳐가려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중국을 견제해야 해. 그리고 끊임없이 독도 관련 망언을 일삼으며 정신대로 또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분들에게 사죄하지 않는 일본을 견제해야 하고, 동시에 어떻게 남북 통일을 이루고 어떤 기술과 문화를 무기로 삼아 우리 땅을 지켜갈 것인지 고민해야겠지. 이런 중요한 시기에 왜 정치인들은 당면한 과제보다는 다음 선거를 위한 공천 받기에만, 또 공천된 후엔 당선되는 것에만 급급할까? 덴마크의 국회의원들은 보좌관도 없이 스스로 소형차를 운전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한다는데 마지막에 얘기가 좀 빗나갔나? 우리 여보 정말 대단해요. 얘기도 재밌고 쉽게 설명해줘서 좋아. 가비야, 최초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스페인에 대해 잠깐 언급하다가 생각났는데 우리 코스타리카에 한번 갈까? 커피 농장 운영하는 마누엘 아저씨를 찾아가면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을 거야. 게다가 코스타리카는 아름다운 친환경 국가야. 정말? 우리 꼭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난 여기 하얗게 쌓인 눈이 너무 좋아. 나뭇가지마다 하얗게 핀 눈꽃. 그런데 코스타리카엔 눈이 없겠죠?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와 차를 몰고 잠시 이동하자 다시 눈앞에 터키석처럼 파란 지중해가 펼쳐졌다. 차에서 내려 사진을 찍고 산책하며 바람도 쐈다. 따뜻한 지중해 뒤편에 병풍처럼 서 있는 눈 덮인 산이 멋진 조화를 이루었다. 해안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식당에서 늦은 점심 식사를 한 두 사람은 북서쪽으로 방향을 잡아 천천히 달렸다. 안탈리아를 벗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오르막길에 접어들자 설원이 이들을 맞이했다. 하얀 도화지가 펼쳐지고 직선과 구불거림을 반복하는 도로 위를 부시된 듯 자취를 남기며 달리는 차 안에서 잠시 상념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눈 덮인 산 하나를 넘는 듯하면 더 커다란 눈 덮인 산이 손에 잡힐 것처럼 다가와 흠칫 놀라며 잠시 서로를 바라보기도 했다. 눈부시게 하얀 설원과 흰 구름이 맞닿은 곳에 지평선은 선명하지 않았다. 해가 흰 구름 사이로 모습을 감췄는지 설원 속으로 파묻혔는지 이 모든 것이 하얗고 차가운 겨울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었다. 온통 하얀 곳에서 색깔을 품은 것은 한덕기와 진가비뿐이었다. 옷 색깔이 아닌 이들이 내뿜는 사랑의 향기에서 묻어나는 색깔. 한적한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벽난로의 따뜻한 온기에 등을 맡긴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떨어지는 한방눈에 초점 없는 시선을 한참 동안 고정시켰다. 진가비는 한덕기의 어깨에 기대고 있던 고개를 천천히 들더니 말했다. 덕기씨, 나 눈 맞고 싶어. 우리 잠깐 밖으로 나가봐요. 그럴까? 자, 목도리 잘 두르고 나가자. 한덕기는 진가비에게 정성스레 목도리를 돌려주며 이마에 가볍게 입 맞췄다. 아, 이런 느낌도 너무 좋아. 내가 사랑받고 또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겨울밤은 길고 느렸다. 소란스럽지 않은 한방눈이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수북이 쌓였다. 격하지 않은 사랑이 우아한 그림이 되어 이들의 가슴에 쌓였다. 나뭇가지마다 눈꽃이 활짝 폈고 온 세상에 눈꽃이 날렸다. 네, 오늘 북카페 라파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지요? 네, 뭐 에스프레소 관련된 영상 그리고 또 책 읽어드리는 내용들 다 마음에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책 자랑 좀 하려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